163쪽에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적법한 것인지 부적법한 것인지 심사를 요구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이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거치죠. 이 검사를 거친 이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지, 즉 적법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즉 부적법한 것인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프린트 다 있는데요. 프린트 일단 펴보시죠. 공간정보법 7번째 프린트입니다. 이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해관계인도 있을 테고요. 이 이해관계인은 인접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지적측량을 담당한 자도 있겠죠. 지적측량 수행자도 있을 겁니다.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을 얘기하겠죠.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자는 요 셋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을 겁니다. 그 지적측량 성과는 누구의 검사 측량을 받느냐면 보통은 지적소관청의 검사 측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 측량을 수행한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적법한 것인지 부적법한 것인지 심사를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번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도지사는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인 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 지방지적위원회에게 그 결정을 맡겨놓습니다. 따라서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면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적법한 것인지 부적법한 것인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요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따라서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요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자체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구서 자체는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잡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규정을 뒀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다시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 공간정보법은 이렇게 규정을 뒀고요. 공간정보법의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뒀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러면
이 청구서가 제출된 이 시도지사는 이 청구서를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회부를 받은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60일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고 이 연장의 결정은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요 적부심사는 며칠이 가능합니까? 90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를 받은 요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이 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통지의 상대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통지의 상대방,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했다면 요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요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했다면 소유자와 수행자가 이해관계인이 돼요. 이 수행자가 청구를 했다면 요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지의 상대방은 요 셋이 되는 겁니다. 셋이 7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요 셋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이 셋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할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고민 기간은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이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청구를 하는 것을 적부 재심사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을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부 재심사는 시도지사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사람이죠.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라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적부 재심사 청구. 그래서 이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라고요?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도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부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뒀느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프린트에 제가 써놨죠. 네. 그러면 청구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됐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회부를 받은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게 되면 이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장도 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송부를 받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게 되고 의결서 4본을 송부합니다. 의결서 4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측량 성과를 수정하게 됩니다. 또는 등록의 오류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조가 똑같죠?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7일 이내 통지, 7일 이내 통지. 적부심사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 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렇죠. 적부심사 청구 자체는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 자체는 누구에게? 중앙지적위원회에게. 구조가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30일 이내 회부, 지체 없이 송부. 30일 이내 회부, 지체 없이 송부. 여기도 구조가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조가 똑같은 이유는 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부재심사에 준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부심사에 관한 공간정보법의 규정은 적부재심사에 준용되기 때문에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이거겠죠? 요거 하나 다를 겁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만 간략하게 그게 보시고 줄은 다음 순환에 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부동산 등기법을 보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되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공간정보법,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의 법률을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시법령을 저는 어디서 도출했느냐면 헌법에서 도출시켰죠. 기억나십니까? 헌법에서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 있고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 기본권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치 구조에서 도출되는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공간정보법이 바로 오늘까지 공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12문제 대부분 득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권,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기본권이 될 텐데 이 기본권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다고 했죠.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은 우리 헌법 제23조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부동산 관리가 될 겁니다. 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공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매개체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사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부를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12문제 중에서 6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등기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법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법보다. 그래서 많이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때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건데요. 첫 번째, 이 부동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건물과 토지. 그렇죠. 건물과 토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이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위의 정착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토지 위의 정착물은 전부 다 민법상의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상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민법상의 부동산보다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등기부가 부동산 등기부가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등기부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상의 부동산은 두 가지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건물과 토지.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의 어디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정보들은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서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등기부에는 표제부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가 나오는데 이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건과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과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인 무채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형체가 없는 재산권인 무채재산권은 뭡니까? 특허권,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저작권, 실용신양권 이런 권리들은 다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에요. 그런데 이 형체가 없는 재산권인 무채재산권은 등기와는 관련이 없죠. 이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등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와 가장 관련이 많은 권리는 뭡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물건은 등기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이 출제가 됩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지난 1, 2월달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네,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질권. 그렇죠? 질권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산 질권은 등기할 수 없지만 권리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채권. 원칙적으로 채권은 등기가 불가능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채권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환매권. 환매권은 광의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채권도 등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물건과 채권을 또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면 물건과 채권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의 이름이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권리는 소유권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의 어느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까?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값은 첫 번째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의 어디에 기록을 했죠?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부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죠. 뭡니까?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될 테고, 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될 테고, 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정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동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변동을 좀 더 상세화 시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상세화 시켰습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상세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겠죠? 이 중에서 요 3가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바로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이 2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전은 변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도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이 정보가 민법보다 2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3번째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외워두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3번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거 좀 보셔야 될 텐데, 이때 이 건물등기부는 국민의 편의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반 건물등기부. 두 번째는요, 집합건물등기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3가지로 구분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의 편의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에 불구하고 이건 그냥 건물 등기부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이 2가지인 것이지 이 3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종류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등기부는 이거라 그랬죠. 오늘 이걸 보실 겁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실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 출제 안 됩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 출제 안 됩니다.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매해 한 문제 정도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오늘 보실 겁니다. 지금 예전에 했던 거를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11월, 12월 달에도 했고 했나?
1, 2월 달에도 했고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등기법만큼은 미리 반드시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이 등기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사법연수원에서 30대 주부가 2분이 돌아가셨어요. 시험 보다가. 네, 뭐 보다가 돌아가셨냐면 이 부동산 등기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험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민법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민법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30대 여자분 2분이 시험 보는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요 시험 보다가. 그만큼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반드시 1, 2월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 했던 걸 지금 언어 기본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대부분은 1, 2월 달에 한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미리 듣고 오셔야지만 이 등기법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 등기법도 10개 이상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하간 물건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념정의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은 이러한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강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건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 물권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한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인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물권법정주의, 두 번째 제3자가 인식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봉건적 물권관계가 뭐냐면 노예제를 얘기해요. 노예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공시 방법이 없다면 이 노예제가 부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뺀 건데, 여하간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건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물건의 종류가 동산일 때는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점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부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유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고, 우리는 이제 이 부동산 등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 방법인 부동산 등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의 개념 요소를 암기가 되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등기, 즉 부동산 공시 방법은 누가 갖추는 겁니까? 등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주체, 부동산 등기의 주체는 누구냐?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공시하는 겁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등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공시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공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그러면 어떻게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공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공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공시한다 또는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내용들은 1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할 건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먼저 이 부동산 표시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왜? 부동산의 종류가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표시도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대지 지번, 그 다음에요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사항을 암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소, 지, 종, 부, 면. 소, 지, 지, 면.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이 3가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건물의 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내역. 건물의 내역은 건물의 종류, 즉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상가 건물이냐 이걸 종류라고 얘기하고요.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시멘트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느냐 이게 바로 구조가 될 테고 면적은 넓이가 될 겁니다. 이 3가지를 건물의 내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표제부 등기 또는 부동산 표시 등기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또한 이 표제부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같은 뜻이에요.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다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관계, 이 권리를 크게 둘로 나눴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습니다. 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금방 보셨죠? 첫 번째 구성 부분이 갑부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구성 부분인 을구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보전, 설정, 이전. 이제 외우실 때도 됐죠?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요,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게 바로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관계에 관한 정보.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을구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금방 암기하셨죠? 이 부동산 등기부는 여기 보신 바대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때 갑구, 을구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리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표제부 등기는 사실의 등기, 갑구, 을구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제부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건물의 경우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토지에 관한 것들은 이런 걸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3가지 구성 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뭘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는 편의를 위해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눈다고 했고, 이건 출제가 되는 것은 이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읊은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78쪽에 부동산 등기의 개설이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의 의의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2번이라고 그랬죠. 2번.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저장, 접수, 밑줄 쳐져 있어야 되겠죠. 저장, 접수, 밑줄 쳐져 있어야 될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접수시가 될 겁니다. 또한 저장시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접수시, 저장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겁니까? 접수시, 저장시가 될 겁니다. 갑의 물권에서 을의 물권으로 변동되는 시점은 접수시, 저장시가 된다는 거 이따가 다시 보실 텐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9쪽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18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민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1, 2월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1쪽을 보시면 등기의 주체인 등기소와 등기관이 나오는데 이것도 1, 2월 강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2월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 텐데요. 관할의 지정,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관할의 지정. 여기는 A 등기소 관할 지역이고 여기는 B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관할은 우리나라 말로 담당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A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이고 여기서는 B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 지역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누구냐면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신축한 자가 무조건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해야 되고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최초의 등기는 뭡니까? 보존등기죠.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어느 등기소에서 신청을 할지를 누군가 정해줘야 되는데 누가 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A 등기소,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급 법원의 장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A 등기소와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급 법원의 장이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은 A 등기소와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어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인지를 지정을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줄 겁니다. 네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등기사무는 전부 다 누가 담당합니까? A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A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관할의 지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할의 지정.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법무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데 관할의 지정 신청은 누구에게 합니까?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관할의 지정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 자체는 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건데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네,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아까 첩보심사도 마찬가지였죠?
적부심사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했습니까?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네,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자체는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거지만 신청서 자체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보내져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거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예를 여기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예요. 따라서 안성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송탄이신가요? 뭐예요? 송탄. 네? 그러면 화성으로 하죠. 송탄 등기소가 따로 있던데. 출장소예요?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가 가능합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지 고민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등기소의 상급법원은 누구겠습니까? 요 안성등기소는 경기도 소속이죠. 맞습니까? 도별로 지방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도별로. 지방법원은 보통 도청 소재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의 상급법원은 누굴까요? 네, 수원 지방법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급법원은 어딜까요? 마찬가지로 수원 지방법원이 됩니다. 공통의 상급법원은 수원 지방법원이 될 겁니다. 이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이 수원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안성등기소에 가서 각종 등기 업무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게 관할의 지정이에요. 그렇죠? 하나 더 보죠. 여기는 영등포 등기소 관할지역입니다. 영등포 말고 관악으로 할까? 네, 영등포로 하자. 네. 영등포 등기소의 관할지역입니다. 여기는 군포 등기소 관할지역입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가 가능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갑인데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공통의 상급법원에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영등포는 서울 쪽에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관할지역이 될 겁니다. 여기는요. 군포시는 서울 경기도에 있죠.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통입니까? 공통이지 않습니까? 공통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법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구겠습니까? 고등법원입니다. 그렇죠?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부 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어디입니까? 서울 고등법원이 될 겁니다. 이쪽은요. 서울 고등법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공통이죠.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 가서 계속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은 경북에 있는 김천시입니다. 따라서 김천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충북에 있는 영동군이에요. 따라서 영동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인데요.
답은 고민할 겁니다.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지.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경북 김천 등기소는 상급 법원이 어디겠습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충북 영동 등기소는 지방법원이 어디겠습니까? 도청 소지지마다 하나씩 있어요. 충북이니까 청주 쪽에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방법원의 상급 국가기관은 고등법원이 됩니다. 그렇죠? 고등법원은 보통은 남도, 북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도, 북도. 그렇죠? 그러면 이 대구지방법원의 상급 고등법원은 어디겠습니까? 네? 대구. 대구만큼은 특별 대우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구는 특별 대접을 받으니까 경상북도, 남도 합쳐서 고등법원이 아니고요. 경상북도에 고등법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대구는 좀 특별 대접을 받는 도시니까 그래요. 어디겠습니까? 대구 고등법원입니다. 대구에 고등법원이 있어요. 경상북도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남도, 북도 합해갖고 고등법원이 보통 하나씩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고법이 있습니다.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등법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대법원입니다. 여기는요, 대법원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법원이 공통의 상급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대법원장에게 이제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해 줄 겁니다. 네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요 등기소에서 이 등기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요 정도 보시면 다 보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면 관할의 지정을 보시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 이렇게 나와 있죠?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은 그 밑에 보시면 직근은 가장 가까운 이란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고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 정보는 오타예요. 신청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청서.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설명이 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183쪽에 등기관을 보실 텐데 이 등기관도 1, 2월 달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안 한 거 위주로 할 건데요. 거기 이번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에 제한 요거를 좀 볼 텐데요. 네,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